네, PPT가 내려오는 동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교양제 제도가 만 13년을 넘겨서 그 장교양 제도도 이제 또 한 단계 이제 질적인 좀 도약이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초고령 사회가 금방 2025년이고 또 이제 2023년에 그 또 이제 3차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앞두고 있고 해서 일단 장교양 제도의 그 좀 이제 전반적인 좀 혁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교양 제도를 이제 운영해 오면서 우리가 원래 그 당초에 생각했었던 정책 목표, 특히 강조점을 두었었던 이제 살던 곳에서 오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왔었는가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일단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통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오늘은 1시간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1시간을 잘 운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고요. 그 장교양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사회적인 돌봄 체계에 대한 개편을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장교양 제도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네, 그 부분을 잠깐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고령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장교양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미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적으로 또 급증하고 또 질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진입을 하면서 점점 더 높아지는 장교양 이제 질적인 어떤 서비스 이제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원래 그 제도적인 목표로 삼았던 에이징 인플레이스, 삶의 주도성을 보장을 하면서 디그니티를 보장하는 이런 돌봄 체계로 우리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좀 더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얘기는 더 짚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제 아직은 65세에 이제 진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 되려면 한 약간의 이제 준비 기간이 한 10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장교양을 굉장히 이제 질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 놓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교양 제도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일단 장교양 제도는 우리가 3% 남짓에서 이제 노인 인구의 3% 남짓을 포괄하는 그런 이제 제도의 규모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850만 명 노인 인구 중에 10%를 넘어서는 인구가 장교양 인정을 받고 인정자로 있고요. 이것은 그 규모, 수급자 규모로 보면은 거의 3.6배 성장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등급 구성을 보면은 1, 2등급은 좀 이제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이제 당초에 없었던 4등급까지 도입되면서 3, 4등급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우리가 경증 치매 등급이라고 부르는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2018년도에 도입된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서 있는데, 가장 메인은 3, 4등급이 가장 이제 넓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률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장기요양 이런 이제 소셜 케어의 커버리지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장교양 제도 말고도 사실 요양병원에 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지역에서 이제 뭐 돌봄, 우리 노인 맞춤 돌봄 받고 계신 뭐 이런 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보면은 한 13%가 넘어요. 근데 이제 OECD 평균으로 보면은 11%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OECD보다도 좀 그러니까 더 이제 포괄적인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고령화율이 OECD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거든요, 아직은. 지금 15.7%인데 이제 OECD 평균이 17, 18%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더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OECD 평균 11%보다 우리가 지금 13%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률에 있어서는. 그리고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의 비중의 변화를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70%대 한 30% 이 정도 비중이고요. 원래는 65대 35. 그래서 재가급여 비중이 조금 더 확대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재가급여가 확대되는데 조금 더 기여한 게 주야간 보호의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 비중도 이제 전체적인 급여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재가급여가 좀 크로스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1인당 급여로 보면은 이제 시설이 한 200만 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재가는 한 100만 원 정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이제 서비스 수가에 대한 변동의 모습들을 보면, 서비스 수가가 이제 시설보다는 이제 재가가 좀 더디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재가급여 상한액 변동도,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1, 2등급, 3등급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니까 정말 살던 곳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왜 이제 장교양이 좀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방해하거나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시설하고 재가는 동일 인정 등급을 받았을 때 받는 혜택이 다르죠. 24시간 케어를 받고요. 시설은. 근데 이제 재가는 일정 시간에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우리가 사회적인 지원이 격차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설에서 한 사람이 쓰는 자원이 200만 원이라면 재가에서 한 사람이 쓰는 사회적 자원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격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그래서 한 500, 실제로 이제 본인 부담을 제외하고는 이제 1.5배 정도 시설이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가급여 자체가 굉장히 불충분하다. 이제 그건 선생님들 많이 느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공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직적이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기관들이 사실은 방문 요양,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서비스만 단종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서 급여의 믹스나 서비스 수요자에 따른 어쨌든 케어 믹스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래서 기관 경영 정책상 사실 이용자는 단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 이것이 이제 기간의 분절이 결국 서비스의 분절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자 중에 3등급 이하자가 한 70%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0%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이제 당초에 시설급여 이용자들이 1, 2등급 중심으로만 이용하는 걸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이제 1, 2등급 아니면은 이제 사실은 그 승인을 받고 입소하는 이런 절차를 이제 유지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선택권에, 이용자의 선택권에 이제 그대로 맡기고, 하는 이제 흐름이 되었는데, 그런 결과 사실은 1, 2등급은 이제 숫자도 작기도 하고,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인원의 70%가 3, 4등급이다라는 거죠. 이 3, 4등급은 사실 우리가 재가에서 돌보는 것을 기대하는 사실은 인정 등급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그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들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서비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이제 좀 말하자면 재가 서비스가 좀 발전돼야 되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일단 그 총괄적으로 좀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족이 일단은 맡고 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의 부담, 뭐 코디네이터의 부담이 가족에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이 굉장히 이제 가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병원으로 쫓아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위기 대응을 하고 뭐 어레인지하고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지쳐가고 그냥 24시간 누군가가 이렇게 전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는 게 맞겠다. 우리도 살고 그 부모님도 오히려 이제 가족한테 민폐 끼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가 서비스가 이제 조금 더 에이징 플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케어 매니지먼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금 독립 주거이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 재가 서비스랑 그 다음에 이제 인근 바로 그 뭐 아래층에서 이제 서비스가 주어지는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증의 경우에는 준시설 서비스에 준하는 그야말로 병원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 하루에 몇 번도 회진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준시설 정도의 이 이용자 맞춤형 그 다회수 서비스랑 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재가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구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그리고 그 탈가족화가 가능한 수준의 총괄적인 책임 돌봄 체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좀 공식적으로 장교양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뭐 이거는 이제 현황인데 본인 부담이 많이 면제 경감이 확대가 돼서 지금 현재 그 수급자의 50%가 면제 내지 경감 대상자예요.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이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뭐 국민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면제지만 40% 경감해주는 대상, 60% 경감해주는 대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 수급자 중에 본인 부담 면제와 경감 대상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개인 기관 비중이 압도적이고 영세하다. 이것이 사실 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하는데 좀 중요한 저는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180만 정도가 배출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한 25% 정도에 불과하고 신규 유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연령은 계속 고연령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직업 이탈과 직업적 자긍심은 그러니까 직업적 이탈이 심하고 직업적 자긍심은 낮고 뭐 그런 것 속에서도 직업적인 소명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보다 좀 달리 약화되고 이런 측면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장교양 재정 그러니까 지출의 측면에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용자 규모가 아까 이제 3.6배 성장했다고 했는데 이 지출 같은 경우 거의 4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11조입니다. 11조이고 이제 연평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봤는데 연평균 전체적인 성장률은 연평균 20%를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사회보험 중에 가장 탑 오브 탑입니다. 장교양의 증가세가.
그래서 이제 뭐 재정당국이나에서는 좀 걱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20%에 달하는 증가율을 넘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질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자연 증가랑 순으로만으로도 20% 연평균 2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1조 정도의 재정 규모여서 아직은 뭐 그 전체 그 규모 자체로 보면은 사회보험에서 그렇게 큰 앞순위를 차지하진 않지만 이후에 재정 전망을 보면은 지금은 그 요양병원까지 합해서 한 1% 정도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6%까지 GDP의 6%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6%까지 65년에는 근데 이것의 이제 전망은 지금 현재 제도를 연장시켰을 때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제 뭐 서비스 수가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양 자체를 좀 늘려야지 되는 과제, 그 다음에 그 뭐 질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장교양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양병원, 치매 관리, 그 안심센터 등의 치매 체계, 뭐 노인 맞춤 돌봄, 뭐 이런 방문 건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8조 정도 쓰고 있는데요. 18조 정도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도 간의 역할 분담을 잘해서, 그러니까 장교양은 그러면은 그 여러 제도들 중에서 사회적 돌봄 중에서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 질적인 어쨌든 개선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논의를 해야지 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노인들은 의료 필요도랑 돌봄 필요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결합된 정도가 좀 대상마다 좀 상이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제도들이 얼마나 충분히 잘하고 있느냐, 또 효과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기준에서 역할들을 재편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가장 이제 장교양 제도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이나 이제 요양 입소가 많다. 근데 이런 불필요한 요양병원과 그 시설 입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 돌봄이나 장교양 재가 서비스가 사람 중심의 어쨌든 코디네이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재가 서비스 자체가 불충분하고 분절적이고 또 경직적이어서 이런 그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가족한테 지나치게 여전히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소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사람 중심 존엄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가치 지향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당사자성이 너무 배제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쪽에서는 당사자성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치로 얘기를 하는데 노인 쪽에서는 당사자성에 대한 어떤 강조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좀 비판적 성찰과 조금 그 서비스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좀 서비스 체계나 이런 그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요양의 의료화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고요.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전체 장교양에서 보면은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너무나 급증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장교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요양병원보다 증가율이 오히려 완만한 이런 이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자원 배분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요양병원이 계속 사회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체감하는 부담에 있어서는 장교양보다 요양병원에서의 그 본인의 어쨌든 병원비 지불이 본인 부담 지불이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간병비가 아직 본인 부담이긴 하지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요양병원으로서의 친화성이 훨씬 더 높게, 그리고 병원이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상식, 이 관념 속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이용이 촉진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서비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제목만 보면 일단 급여가 굉장히 좀 불충분하다. 그다음에 이제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교양에서 딱 맞는 급여만, 이제 정해진 급여, 장교양 인정자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급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퇴원 환자, 회복 재활, 장교양을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퇴원 환자의 회복 재활에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장교양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실 장교양에서 커버하는 것 외에 보충적인 급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조정체계의 부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설급여랑 이제 재가급여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등급에서 3, 4등급이 시설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급여 이용 체계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시고 있던 노인들을 시설로, 병원으로 보내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종적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전체 추적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추적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여성이 많이 먼저 시설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마 이제 배우자 돌봄 중에서도 이제 여성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으로 입소가 많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혼자,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제가 서비스를 시작했던 경우에는 혼자 계신 분보다는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가족의 이제 어려움 때문에 먼저 이제 시설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경우에,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포기하고 시설로,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시설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혁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매도 사실은 주야간보는 치매 대상자들을 많이 다루실 텐데, 치매를 별도의 전담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개편 방향은 좀 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면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좀 더 안전한 돌봄을 하고, 삶의 질과 존엄성을 존중을 하면서 진정한 선택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성을 존중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디그니티를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 중심 돌봄 체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이 사회적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게 분명히 이제 공공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급 주체의 공공성과 관계없이 어쨌든 사회적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돌봄 자원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 이용 체계를 통해서 공공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서 어느 장소, 어느 제도를 통해서 돌봄을 받더라도 동일한 욕구 등급의 경우에는 동일한 자원을 할당받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생존 능력 활용을 최대화하는 돌봄, 그리고 삶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돌봄을 하자는 거고, 사례관리나 여러 가지 여타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비용 효율적인 돌봄, 그리고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공급 체계, 그리고 안정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돌봄 인력 정책을 하자. 이 지속 가능성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공급 체계 측면에서나 인력의 측면에서다 우리가 이런 돌봄 체계의 방향들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로써 장기요양이 그런 존엄성과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세부 과제들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정책의 10가지 원칙은 충분성, 개별성, 유연성, 참여성, 인권 감수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공평성, 책임성, 공공성, 민주성,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쨌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주체적인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충분하고 유연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자라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정부에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정책 발표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좋은 정책이라는 건 어쨌든 현실에서 잘 작동하고 원래 정책의 의도대로 잘 원래 지향이 목표가 관찰될 수 있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도는 좋으나 현실에서 왜곡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실제로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영향을 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정책이 원래의 정책의 목표대로 의도대로 잘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집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실적인 맥락을 잘 살펴야지 되는 거고,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거기서 활동하고 이제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뭐 공급자도 있을 거고 이용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관리자도 있을 거고요. 그런 어쨌든 액터들의 행위까지 결합이 돼서 좋은 정책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결합돼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를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거를 감안한 정책이 설계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바람직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데 선생님들 그거 다 늘 우리가 지향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선순환의 어떤 생태계를, 장기요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향을 하는데 뭔가 이제 악순환에 덫에 걸려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장기요양에서 이제 통합재가 급여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통합재가 급여라는 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담은 혁신적인 나름 이제 구상이고 어떤 이제 뭔가 방책으로서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여러 번 하고 이제 본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통합재가 급여의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되었는가라는 점을 잘 점검하고, 사실은 그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먼저 이제 같이 정비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또 이제 굉장히 귀한 이제 정책 소재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간, 그러니까 공급 체계가 저는 사실은 지금 장기요양의 혁신에서 핵심이라고 사실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기간 현황, 그리고 이제 공급 체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공급 체계 정책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 재가기간 현황을 보니까 방문 요양이 한 15,600개 정도 되고요. 주야간보호가 4,600개, 많이 늘었죠. 4,600개 되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냥 딱 평균으로 보면은 방문 요양은 36명이고 주야간 한 개소당 현원의 중위값이 25명이고 주야간보가 22.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도 25명밖에 안 되고요. 중위값이라는 게 전체 방문 요양 15,600개 중에서 중위값에 분포하고 있는 딱 명수가 25명이고요. 주야간보는 22.3명이에요. 근데 참고로 방문 요양 우리가 표준 모형이 4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야간보는 원래 20명을 미니멈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야간보도 더 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규모가 좀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냥 미니멈으로 다 개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청구 중위값도 보면은 방문형 2,500만원, 주야간보 2,640만원, 4,000만원이 채 안 되는 정말 영세한 규모의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별로 봐도 보면 진짜로 뭐 공공은 0.1%, 2.7%. 사실은 공공이라고 그러니까 공공성 얘기하지만 이 공공성이 어떤 하나의 어떤 견제장치로서의 다원성을 구성하는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법인조차도 방문요양 11%, 주야간보 22%밖에 안 되고요. 개인이 88.5%, 75%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급 체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분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청구액이나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약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생존율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야지 그래도 서바이벌 한다 올해 이런 이제 통계들이 있어 유의미한 통계들이 봤을 때 근데 중위값이 이제 3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영세하고 경영 자체가 어렵겠다 다수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양기관의 이제 평가 점수인데 보면 이제 뭐 80점대 뭐 이렇게 맞고 있는데 뭐 점점 갈수록 사실은 좋아지긴 해요. 점점 갈수록 좋아지기는 하는데 복지연구는 굉장히 점수가 좀 낮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주체별로 보면은 이제 개인 시설이 좀 낮습니다. 점수가 낮고 예, 지금 장교양에 있어서는 뭐 법인이나 지자체 기관들이 좀 점수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평가 횟수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평가를 많이 받을수록 노하우도 생기고 아마 이제 무엇을 이제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따라오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간 이제 연수가 오래된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분류의 영역별로 보면은 뭐 급여 제공 결과 이건 이용자 만족도니까 가장 높은 거고요. 가장 낮은 거는 기간 운영에 대한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기간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간 규모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네,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현원의 중위값이 29명이에요. 그러니까 29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인원에 대한 정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9인 시설이 중위값으로 나오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야 그렇고 그래서 요양시설도 5,700만 원이 지금 급여 지출 중위값이고요. 요양 공동생활가정 1,5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뭐 요양시설은 법인이 30%, 공공이 2.6%지만 역시 개인이 66.7%,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1%가 개인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양기관도 규모가 클수록 일단 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네, 평가 점수가 높고 이제 평가 점수를 바로 서비스 질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뭐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 해석에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곧바로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평가 점수가 30인 이상이 가장 높고 순서대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그런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운영 점수가 역시 낮습니다. 그리고 설립 주체별로 봐도 지자체가 높고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5회 연속으로 받은 기관이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설립을 해서 연차가 지금 된 기관들, 운영의 노하우들이 생긴 기관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네, 다음은 장교양 서비스 공급 체계 정책 설계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교양 서비스 공급 체계의 기본적인 정책의 이제 과정이라고 한 거는
시장화라는 기제를 통해서 이제 진짜 시장이 아니라 유사 시장이라는 기제의 도입을 통해서 민간 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 민간 기관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중복적인 서비스를 이제 맞으면 경쟁을 시키고, 이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 질 경쟁을 시키도록 해서 거기에 이제 이용자가 그 선택을 이제 좋은 기관 내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이런 시장화 기제를 통해 가지고 일정 정도의 서비스 질을 자율적으로 담보하겠다. 그러니까 시장화 기제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담보하겠다라는 전략을 장교양에서 채택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 자유롭게 이제 들어와서 서비스 공급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계약해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시장화라고 부르면서 어쨌든 시장화라는 것이 공급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그 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의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말 경쟁이 어쨌든 이런 선순환의 이런 시장 기제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질의 제고로 이어졌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책 결과로 계속 이제 비판을 했었던 부분은 구조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제가 서비스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과잉 진입 비용이 낮기 때문에 쉽게 들어와서 과잉 공급, 과잉 경쟁, 그리고 소규모로 영세화되고, 방문 요양 같은 경우도 주야간 보호가 다 단종 서비스로 들어와서 단종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이 서비스 믹스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운영 주체 중에 개인 주체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다. 근데 개인 주체가 굉장히 일단은 그 진입 퇴출이 너무나 자유롭다라는 자유롭다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게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입 퇴출이 늘 30%씩 폐업했다가 다시 또 신규로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2010년에는 방문 요양의 40%까지 차지했고 2020년에도 20%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 구조와 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이제 이런 그런 구조 속에서 행위자,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경영 구조, 그리고 건전하지 않은 시장 문화, 그러니까 이용자 확보 중심의 어쨌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 경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이용자 확보 경쟁, 그리고 부당 청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경영 불안 위험을 서비스 인력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사실은 기관들은 제가 기관들의 어떤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나 사례 관리자로서의 책임성을 이제 담보하는 이런 식의 역할들은 사실은 없어지고, 그냥 특히 이제 방문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랑 공급자를 그냥 매칭시켜주는 알선기관처럼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또 심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경영 안정과 공급자 편의 중심의 경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인력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관의 서비스 관리자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개인 운영 주체의 불안정한 책임 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공적인 관리 밖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의 이제 믹스 선택권이 사실상 발휘되지 않는다. 내가 예를 들면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그냥 기관이나 그 돌봄 그 서비스 제공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바꿔주세요. 이런 정도는 몰라도 어쨌든 나의 맞춤형 서비스, 케어 매니지먼트가 어떤 단위에서든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직적 서비스 때문에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구는 무시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 배치나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도한 부담을 가족들이 겪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으로 내몰리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또 인력들도 이제 과도한 이런 것 속에서 표준 업무나 이런 게 딱히 없고, 그걸 누가 어떻게 지시하고, 미션을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과도한 부당 업무 강요의 어떤 이제 뭐죠, 이렇게 잣대가 사실은 불분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비스 인력에 대한 남용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비스 제공 시간이 길다 보면은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 업무에 대한 요구들이 발생하는 그런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표준 업무나 이런 표준 서비스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인력에 미치는 영향도 특히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제로 계약 호출 노동의 방식이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인력에게 결국 경영의 불안정이나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을 다 전가하는 나쁜 일자리, 그리고 낮은 사회적 인정, 직업적인 발전 전망 부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골격의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 특히나 이런 감염 환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개인 책임으로 일단은 모든 것들이 커버되는, 그리고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 그 속에서 남는 인력의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있는 인력들을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직장에 대한 전속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서비스 인력들도 이용자를 본인이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왜냐면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를 중증이나 까다로운 환자들은 치사 선택하는, 이 환자는 내가 못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의 것들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현장 이탈, 직장 이탈, 직업 이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나타나서 기관 운영자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악순환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서비스의 표준 서비스나 표준 직무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이제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 그리고 그 역량 강화에 대한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중증 환자나 다루기 어렵거나 이런 환자들을 사실 두려워서 힘든 것도 있지만 두려워서 회피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자신감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이제 정확한 이제 이해를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와상 환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실은 재교육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보험자나 관리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맡겨놓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처벌적이고 그 통제적인 접근에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읽히는 정부나 보험자의 행태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서비스도 네, 일단 시설 서비스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서비스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 노력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느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서비스 이제 그 기관의 우리 장교양 기관의 이제 공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이제 시장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것 속에서 그 이 시장에 진입하는 플레이어들을, 그 공급자들을 좀 더 스크리닝하자, 필터링을 좀 잘 해가지고 들여놓자라는 이제 것 속에서 좀 잘 규제된 장기요양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 규제를 강화하자. 이게 2018년 12월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신규 진입 시사를 이제 강화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최소 요건 충족을 하면 신고제로 해서 그냥 허용이 되던 거에서 지정제로 일단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이제 심사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95%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냥 바로 그 지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크리닝, 이 필터링 기능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지자체는 어떤 기준에서 걸러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논의된 기준들이 좀 같이 공유되고
이제 지자체에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특별한 저기가 없고 뭐 부당 청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력이나 문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받아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6년마다 재지정제가 돼서 2025년에 이제 적용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재가 서비스 기간 같은 경우도 좀 다른 방식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통합재가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간 중심으로 이제 재지정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공급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제 2018년에 법 개정했던 부분의 정책 효과를 좀 이제 기대해 보겠다 이런 게 지금 일단 복지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간의 직접 인건비 지출 비율을 규제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고 한데 그거의 의도는 기본적으로는 그 장교양의 수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기간이 여러 가지 경영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예비 자금까지 남겨놓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기간의 회계 계산 속에서 인건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포션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인건비로 직접 수가가 상정한 정도의 노동 비용은 인건비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속에서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이제 이제 법이 만들어졌죠. 근데 뭐 그것이 뭐 적절한 규제 방안이냐 이거는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의도는 그러하다. 이제 인건비를 우리가 생각한 만큼 어쨌든 인력에게 노동비용 차원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방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질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정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50% 급여 할증이 있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일단 임시적이었고 이게 이제 그걸 일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보 기간 같은 경우는 이 50%에 이제 기대해가지고 확대되고 많이 운영을 이제 하셨다가 이제 이게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질 수순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가졌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뭐 4천 몇 개, 그러니까 이전에 반 정도, 한 2배 정도의 성장이 있었지만 정책을 이런 식의 이제 유인 체계를 작동하는 거는 사실은 또 부작용을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원래 이렇게 계속 급여를 할증해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억제 정책이 그동안 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60분만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왔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치매 전담 시설과 치매 특별 수가가 마련되어서 주야간 보호에도 이제 치매 전담실 수가가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개편 방안입니다.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개편 방향에 기간을 기간답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간은 사실은 장교양 기간이 그 이용자 서비스의 그 질과 인력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이용자의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간, 그리고 인력 관리와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미션을 주고 어떤 역할을 주고 하는 것들을 기관이 그 과업을 할당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점검하고 하는 역할들을 사실은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데 기관의 역할이 없었던 게 그동안의 장교양의 모습이다. 특히 재갈에서 라는 거를 좀 정상화시키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도 좀 일자리답게 하자. 그렇게 정말 지금 방문요양의 재갈 서비스의 경우에 방문요양보호사가 가서 뭔가 문제를 정말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방문요양보호사 한 사람에게 모든 제도의 무게가
그 공적 제도의 무게가 사실은 얹혀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 별다르게 사실은 저희가 없이 그 선의만 기대를 하면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한 사람에게 제도의 무게를 다 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기관이 책임질 수 있고 같이 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좀 기관의 전속성을 강화시키고 또 기관이 좀 관리하는, 같이 관리하고 같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 직무 자체도 좀 표준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적어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로 되고 역량개발 교육, 지도감독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 일단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욕구 평가나 이런 부분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든 어떤 이제 그 장소에서 받든 시설이든 제도든 관계없이 같은 어쨌든 욕구에 대해서는 같은 자원을 할당을 받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돌봄 관리 체계를 통해 가지고 촘촘하게 코디네이터 해주는 역할들을 사실 공공에서 좀 담당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서비스 사례 관리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자 역할을 하자, 책임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이 좀 기관다워야 되는데, 기관다우려고 하면 기관이 규모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화 돼야 되고요. 복합 재가 서비스 기관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제가 그렇게 하는 거에 어쨌든 이 규모화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개인 기관 같은 경우도 다 일단 좀 이런 안정적인 기관으로 다시 이제 법인이나 내지는 어쨌든 좀 더 우리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기관의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문 요양하고 주야간 보호에 이런 이제 복합 서비스를 장착한 기관으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베이직한 어떤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통합재가 급여 기관이 이제 통합재가 급여를 하는 기관의 그 비중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통합재가 급여 기관으로서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게 주류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가 서비스 기관 자체가 어쨌든 통합재가 급여 기관이 주류화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그리고 서비스 기관 자체가 공공성과 책임성, 통합성, 전문성이 제고되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책임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야지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자리도 기관이 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일단은 고용을 하는 포션을 좀 높이고, 기관의 전속성 역할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고 직무 관리하고 직무 배치하고 역량 개발하는 그런 역할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공공성,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좋은 돌봄을 안심 제공한다라는 공공성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인 측면에서 총괄 조정하고 서비스 관리와 인력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사람 중심의 사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사람 중심 서비스 믹스를 하는 주체로서 기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야간 보호 기관들이 모이셨지만 저는 주야간 보호뿐만 아니라 이게 복합재가 기관으로서 발전시켜 아주 그게 빠르게 변모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야간 보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인프라가 있는 기관, 저는 제가가 인프라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이제 방문 요양만 이제 주류화된 이런 기관에서 복합재가 기관이 주류화된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장교양 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서비스 공급 체계가 일단은 바뀌어야지 지금 아까 얘기한 통합재가 급여가 사실은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뭐 인정등급도 이제 시설하고 재가랑 같은 이제 그 요구 자원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좀 바뀌고 뭐 단순화되거나 아니면 좀 더 촘촘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전체 장교양의 혁신의 핵심 키는 사실은 서비스 공급 체계의 혁신에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양적 규제, 그리고
질적 규제조차도 사실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지금 그래서 신규 진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합재가 급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복합재가 서비스를 장착한 기간만 신규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빠르게 바뀌고, 그다음에 재지정제 할 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급 정책이 이제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재가 기간만 재지정한다, 이런 방식으로의 방향성이 서로 공유된 상태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장교양 공급의 규제 정책이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어쨌든 그 공공성이 강화된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지역 생활권마다 이걸 전체적으로 그 생활권의 그 약간 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그런 거점의 기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잘 작동하지 않지만 사회서비스원의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장들하고 전혀 교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장교양 정책을 13년 동안 이상 해오면서 이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서로 공감대와 현실과 이런 맥락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정말 많이 마련되었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정부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사실은 정말 강조해서 얘기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장교양 서비스 공급 체계가 기간이 책임성과 전문성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이제 복합재가 기간, 통합재가 급여를 하는 복합재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수 요건이 일단 규모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규모화되면서 이게 그 복합 서비스 기관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관보다는 법인의 모습으로 좀 더 안정적인 공급 구조로 이제 재편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서비스 기관의 어쨌든 책임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줄 거고,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서비스 수가 자체가 통합재가 급여는 유혜정 박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정액제거든요. 인당 정액제거든요. 포괄 정액제. 우리가 그 건강보험에서 포괄 수가제처럼 인당 정액제.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뭐뭐뭐뭐를 해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포괄 정액제로 먼저 받고 선 먼저 수가를 받고 그걸 통해서 그 이용자하고 의논해가지고 논의해서 이용자의 그 요구를 잘 경청하고 이용자랑 같이 서비스 플랜을 세워서 가장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디자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재가 급여의 기본 아이디어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의 사례관리자 역할이 당연히 포함되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그 역량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서비스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야간보랑 그 방문량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인력에 대한 그 유연한 여기 주야간보 하다가 방문요양 하다 이런 식의 인력에 대한 어떤 유연한 그 인력 배치와 운용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운영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담보돼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족이 사실은 이제 휴가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보호나 아니면 24시간 방문 요양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패키지로 주어져야지 사실 가족 휴가 갈 수 있잖아요. 휴식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지치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한 번씩 쉬고 때로는 며칠씩 쉬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보호가 우리가 지금 다 거의 죽어 있는데, 단기보호도 사실은 주야간보호 세팅에 들어가서 단기보호랑 주야간보호랑 그다음에 방문요양은 기본 세팅으로 하는 것. 방문간호는 어쨌든 의사지시설 받아서 이제 지금 간호나 이쪽 체계가 따로 이제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요양이랑 주야간보호랑 단기보호는 어쨌든 세팅이 되는 그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걸 표준으로 해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되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복합제가 서비스 기관으로 가면 공공성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면서 기관 운영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좀 더 높이고 일자리다운 일자리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어떤 사례 관리 조직이 따로 있지 않아도 기관 중심으로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가능하면서 제가 서비스 질이나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을 그러니까 좀 담당하면서 서비스 질 자체가 가족의 부담들을 덜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인 어쨌든 제가 서비스 제공으로 에이징 인 커뮤니티,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준 책임 안심 돌봄,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맞춤 서비스 믹스, 유연한 서비스 제공 행태, 그리고 재가미 서비스 시설급여의 선택권에 대한 허용, 그렇지만 급여 수준의 지원 수준은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시설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래서 급여 체계도 이제 일단 등급별 완전 정액제와 통합급여 이런 이제 방식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동일하게 할당하고 등급별 정액제 그리고 등급 세분화 이런 방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준비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차츰 변화돼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력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 지출 비율보다는 표준 임금을 고시하는 방향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규모화된 기관일수록 기관 운영의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거점 통합재가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거점 통합재가센터라는 거가 이제 통합재가급여를 하는데, 이제 생활권마다 이제 하나씩 전체적으로 그 생활권에, 근데 생활권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장교양, 플러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노인 맞춤 돌봄 같은 그런 어쨌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을 이제 거점 통합재가센터라고 생각을 했고, 공공기관이 일정 정도 장교양의 지금 복합재가 기관에 하나의 이제 플레이어로서 같이 또 들어가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거점 통합재가센터 내에서는 이 지역 돌봄과 그 다음에 장교양에서의 연속성이 확보가 되고 그렇지만 장교양에서 여기서 이제 독점하지는 않는 게 여기서는 장교양을 독점할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일단 시설의 TO나 역량이나 캐파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장교양 대상자에게 지역의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교양 대상자만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지역 돌봄을 대상자들은 놔두고 장기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지역 돌봄, 추가적인 지역 돌봄에 대한 사례관리자 역할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이 거점 통합재가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냥 제가 제가라기보다는 어쨌든 제안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지금 딱히 이거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소생활권에 이런 지역 돌봄 책임 기관을 두고 이제 그래서 장교양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 돌봄 같이 연속해서 주는 전체적인 어쨌든 소통의 거점 역할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중에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방문 요양 기관들, 말하자면 인프라가 없는 방문 요양 기관들 중에서 이렇게 거점 통합재가센터는 이제 인프라를 상당 부분 갖춘 기관이라고 했을 때, 이 방문 요양만 하던 기관들을 하고의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기 컨소시엄 통해서 이제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복합화나 규모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쨌든 그런 모델로 얘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정도는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